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맨 마지막 153페이지에 3에 있는 점유보호청구권을 우리가 못했는데요. 요것은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즉 본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소유권 가게 되면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전 시간에 했던 그 물권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 본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과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을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때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그 점유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와 관련된 자세한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점유권이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제 3장 보시면 이제 본권이 나오는데, 이제 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이 됩니다. 자, 인문강의 시간에는요, 소유권이 한 3페이지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는 소유권은 굉장히 넓고요. 양도 많고, 실제 시험에서도 소유권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는 인문강의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그 개념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의 객체는 이제 물건이 되고, 그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권법 들어오면서 첫 시간에 했죠. 그래서 현존, 특정된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에 따라 독립된, 따라서 독립적으로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들만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자, 소유권의 범위 해가지고 있는데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여기서 소유권의 범위는요, 토지 소유권을 말합니다. 앞에 토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 소유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동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내가 이 분필을 가지고 있다. 이 분필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의자에 대한 소유권, 뭐 책상에 대한 소유권, 이 물건의 소유권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의 범위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표면만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럼 지하는 소유 못하느냐? 지상은 소유 못하느냐? 만약에 지표면만 소유하고 지하는 소유 못하게 되면 그 앞에 밑에 있는 지하수, 이 밑에 있는 흙, 이런 건 소유권은 없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미치지 않으면 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하에 있는 흙들을 다 캐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 지표면에만 소유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그 지하에까지 다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상에도 미친다는 거죠. 만약에 지표면만 소유권이 있고 지상에는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면 지상으로 여기다 돌을 이렇게 여기서 돌을 던져요. 여기서 돌을 던집니다. 이거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상은 내가 소유권이 없다. 그럼 여기는 아무도 소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상에까지 다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서 다 무조건 끝도 없이 미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지하 한 200-300m 요 정도까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하 2km, 3km, 5km 지구는 둥구니까 밑으로 계속 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땅 거기까지 미치느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 그건 미치지 않겠죠. 정당한 이익이 없고요. 지상에 미친다라고 했을 때 지상에 그러면 내 토지로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느냐? 지상에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비행기를 날아다닌다고 해서 갑에게 이 토지 소유권의 어떤 사용 수익 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지하, 지상 다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지상에 있는 흙, 돌, 나무 이런 것들도 모두 소유한다. 밑에 있는 것도 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물건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죠. 지하, 지상에 모두 미치지만 지상에 있는 건물,
건물은 항상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가 당연히 건물도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은 따로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되지만은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그러면 을이 건물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항상 별개의 물건을 취급한다. 그래서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나무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요. 이런 나무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가 뭐 10그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그냥 토지 하나랑 건물 하나, 이게 두 개의 물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에 포함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물건 시간에 설명했죠. 이 나무가 임목법상 따로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은 나무들은 토지의 일부다. 그러나 건물은 항상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 상하, 지상기까지 다 미친다. 이건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원칙적인. 그래서 건물은 절대 미치지가 않는 것이죠. 자, 밑에는요, 이제 토지 소유권의 내용으로 해서요, 상린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의 내용으로서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층 아파트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6층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고요.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자기 물건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소유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쿵쿵쿵쿵쿵 뛰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은 여기서 소유하고 그러면 밑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또 막대기 같은 걸로 쿵쿵쿵쿵 울리고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안 좋은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건물의 일부, 이것도 부동산이죠?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죠.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과의 관계,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상린관계. 자, 상이라는 건 서로, 인은 인접했다라는 걸 말해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에 있어서는 서로 이용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방도 고려하면서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이용해야 되는 관계.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상린관계. 또 건물 소유자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매연을 계속 이쪽으로 보냅니다. 매연을 계속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토지를 서로 함께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매연 이런 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연기 같은 거 많이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서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참고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이용을 하라는 거죠. 조화롭게 이용해야 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연을 이렇게 계속 풍긴다든지 여기서 계속 쿵쿵쿵쿵쿵 거린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공해, 소음이라든지 연기,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소유권이 침해받게 되면은 그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야, 그만 좀 해라.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상린권이라고 합니다. 이 상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된 어떤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안에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으로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상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린권은요,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어떤 권리 안에 있는 그 효력으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독립된 권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소유권과 소유권이 서로 인접한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서로 인접했다는 거죠. 부동산이 서로 인접했을 때를 말합니다. 야, 인접한 경우에 이제 분쟁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호간에 인정되는 법적인 권리, 상호간에 서로 이해 조절을 위한 권리 이런 것들을 상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양가를 2번 보시면 등기 없이 발생하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린권을 당연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린권만 따로 독립된 권리로서 어떻게 상린권을 뭐 등기한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는 상린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소유권자만 갖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밑에 아파트 사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세권자도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상린권도 당연히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이용권 중에서는 토지의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권 중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부동산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자, 갑이 소유자이지만은 갑이 A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권을 주로 설정해 주고요. 설정해 주죠. 그러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요, 이런 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 그러면 이 토지는 지상권자인 A가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을이 연기를 계속 피우게 되면 A가 방해받겠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도 야, 연기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상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건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사용하고 있는 관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 방해를 이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용해가지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당연히 이런 상린권,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서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소유권을 통해서, 전세권, 지상권을 통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뭐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해라, 이런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이사 온 사람 간에도 당연히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권리. 아주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모든 권리는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계약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권리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사 민법 규정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린관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민법에는 굉장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보죠. 나머지 밑에 경계표, 담, 설치권 이런 것도 상린관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주의토지 통행권이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만 잠깐 설명하면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여기가 공로가 있어요. 여기가 공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어떤 이제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고 그 옆에 또 한 필지 토지가 있고 그 옆에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이게 산이라고 해보죠, 산. 근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었을 경우는 여기는 갑소유, 을소유, 병소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 버스, 공로로 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만약 이 토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여기는 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정이 살고 있다라고 하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버스 정류장을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기도 다른 사람 토지가 다 땅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갈 수는 있어요. 산을 넘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다든지 삥 돌아가지고 오면은 1시간 걸려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면은요, 한 2분이면 올 수 있는데 산을 넘어서 남의 토지를 밟지 않고서는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갑에게요. 그 주위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을, 병, 정이 허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안 해줬어요. 넌 내 땅을 절대 몰빵고 다녀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갑은 을이나 정의 땅을 밟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자,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금방 가게 되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 아파트 단지 다른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 가지고.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외부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이 우리 토지를 밟고 다니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조망 같은 걸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길로 가라 이거죠. 너희 땅 밟고 공로로 와라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요리 가게 되면 한 5분이면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10분이 걸려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바로 막 계속 이용을 합니다.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열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사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주위 토지를 밟고 갈 수 있느냐예요.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단지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것과 직접 가는 것은 한 5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가면은 5분, 이렇게 돌아가면 10분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야, 내 땅 밟지 마. 그러면 내 땅 뭘 밟는 거죠? 밟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막으면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막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점에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이 아파트 단지도 그렇겠죠.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은 좀 귀찮은 거죠. 또 시끄러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에는 주의토지통행권을 이용할 수 있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남의 땅을 함부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필요성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밟지 못하면 1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예 또 여기에 또 토지가 있어가지고 남의 땅을 밟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을의 토지를 이용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토지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이 토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쉽게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을의 토지를 이용을 할 때는 가장 어떻게 돼요? 을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것이며 나아가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줘야 되겠죠.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공짜로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 보시면은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것도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도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까지 끼리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공로사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갑을 말하는 거죠.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 못한다든지 또는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대요. 직접 가면 5분인데 돌아가면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과다한 비용을 또 요구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을은 여기서 뭐 살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토지가 굉장히 흙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요. 완전히 뻘이에요, 뻘.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자갈을 좀 깔았습니다. 이게 통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토지 소유자가 허락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허락을 안 해줘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자, 2 보시면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남의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사용료, 그러니까 보상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깊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요. 자,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이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조화, 이익 조절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해 놓은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상징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그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이 상징관계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런 소유권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되느냐 해서 155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있죠. 원인. 자, 소유권의 가장 일반적인 취득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매죠, 매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뭐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해서 그 다음에 돈 주고 이제 물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제 이전받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을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소유권의 가장 큰 일반적인 취득 원인은 이제 매매가 되겠죠. 물론 매매 이외에 증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 매매나 증여, 교환, 계약을 말하는 거죠. 즉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모든 권리는 권리 변동은 원칙적으로는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그 법률 행위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이제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등기가.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권리가 변동될 텐데 이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자, 요 내용은요, 물권법 총칙 시간 했죠. 총론 시간 했던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 행위 편에서 다뤘던 것이고요. 등기에 대해서는 총칙 시간에, 물권법 총칙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이런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취득의 원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물론 상속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 등 이렇게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해서 우리가 물권법 총칙 시간에 일반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총칙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소유권 취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다루지 않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 소유권 취득 원인은 상속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법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 규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다룹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양갈 1번 보시면, 부동산의 취득 시효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점유할 때 점유의 종류하면서 그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해가지고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를 했을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그 이외의 내용을 다룹니다. 취득시효예요. 자, 취득시효에 의해서도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주는데 그것이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주면은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점유취득시효, 오로지 그냥 점유만으로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가 됐어요. 즉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된 상태에서 또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또 취득시효에서 취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둘로 나눕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점유취득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양가를 1번째 부동산의 취득시효 해가지고요.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유효권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권이 변동됐을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가 어떠한 법률 행위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어떠한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넘기느냐가 중요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과연 어느 법률의 규정 그러면 그 법률의 규정에 그 요건들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과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 조문을 보시면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서 245조 1항에서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점유취득시효는요. 20년간 어떻습니까?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했죠. 20년간 자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하게. 평원이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공연하게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예요.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즉 점유가 자주 폭언 공연하게 점유가 이루어졌는데 또한 그것이 또 20년간 계속됐을 때 20년간 점유가 계속되게 되면은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가 필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요. 등기를 하여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예외가 바로 취득시효예요. 등기. 나머지 법률의 규정 많이 있습니다. 상속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나머지 법률의 규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법률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필요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단순히 점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돼 있어요. 등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10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년간 등기된 채로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플러스 그 점유가 선의이면서 또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을앞으로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죠. 토지를 갑이 이만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이 토지를 살려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빼가지고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분할을 했어요. 둘로 나눈 다음에 을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을 앞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경계가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이요. 여기까지가 자기 소유권의 범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은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을의 소유권 범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했기 때문에 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이에요. 등기가 돼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을은요. 여기도 자기 땅인 줄 안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금 30cm를 더 밟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기 땅인 줄 알고 을이 점유를 했습니다. 계속 점유를 해왔어요.
자, 점유해왔으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죠. 을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기 땅을 밟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야, 여기가 선이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경계다. 갑은 여기까지가 경계다. 이러면은 서로 다툼이 있으면은 측량해 보면 되겠죠. 자, 측량을 했더니 여기까지 경계가 됐으면은 을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갑도요, 몰랐어요. 여기가 진짜로 경계인 줄 안 거죠. 을도 여기가 경계인 줄 안 겁니다. 그리고 서로 거기까지 경계인 줄 알고요. 을이 여기서 20년간을 살았어요. 자,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점유해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주점유죠. 그리고 이것을 뭐 갑으로 또 뺏어온 거 아니죠? 평온하게 점유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을은 어떻습니까? 여기 몰래 점유한 거 아닙니다. 공연하게 점유해 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0년을 마쳤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이 돼요. 자,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을이 이 땅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등기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갑소유로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에 또 지적도라든지 여기에는 여기까지가 갑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여기까지 계속 점유해 왔던 거죠. 따라서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은 갑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으로부터 이제 등기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을이 갑에게,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 한참 있다가 30년 지난 다음에 갑이 측량해 보자고 하니까는 측량을 했더니 여기가 경계인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야, 그렇다. 30년 지나서 여기서 나가야 되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자주 평온 공연 점유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시효 취득했더라. 시효 취득했으니까 내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부분만 따로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요 토지를 보죠. 요 토지. 자, 을이요. 갑으로부터 이것을요. 매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등기를 갖췄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자,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갖췄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 매매가요. 무효예요. 무효. 의사무능력자가 매매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가 됐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요. 자, 매매가 무효이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이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은 20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 취득에서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 토지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등기돼 있죠. 자, 이렇게 등기된 채로요. 등기가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10년을 또 점유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매매는 알고 보니까 무효더라 이거죠. 그런데 무효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무효라는 걸 몰랐으니까 우리가 매수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점유를 했겠죠. 평온하게 점유를 했고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10년 동안 점유한 것은요. 자기 토지도 아닌 것을 점유한 것이 되겠죠. 갑의 을에 대한 매매가 무효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원인이 없이, 권원이 없이 어떻습니까?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단으로 지금 10년간을 점유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을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죠. 매매가 자기는 무효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요. 자, 이러면 10년이 경과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자, 여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등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등기부 취득시효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을 앞으로 등기된 채로요. 등기된 채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제가 10년이죠.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이죠. 그 다음에 평원 공연하게 선의 과실,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은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였어요. 근데 등기가 됐는데도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을은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를 지배해 왔습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여기까지를.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요. 실제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가는 이 토지요. 이 토지는 판 적도 없는 갑의 토지가 되겠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나면은 또 취득시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0년. 이게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득시효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만나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더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취득시효의 그 개념,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요, 이제 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부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합. 자, 부합은 이런 거예요. 자, 보죠. 이것은 우리가 물건의 개념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개념과 연결되는 거니까. 자, 보죠. 자, 우리가 갑이요.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나무를 한 그루 사왔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X라고 하죠.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플러스 해서요. 이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를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X 토지 하나의 물건과 나무는 지금 사가지고 들고 오고 있습니다. 들고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동산이죠. 심어져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심어져 버렸다는 거죠. 심어져 버렸습니다. 자, 심어졌을 때요. 자, 갑은요. 그러면 이때 갑은 원래는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죠. X토지와 나무라는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됐죠. 이걸 부합이라고 해요. 부합. 하나로 붙었다는 거죠. 붙었습니다. 붙게 되면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물건이 합쳐졌으니까 여전히 두 개의 물건을 갖게 됩니까? 2가 되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토지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X 토지만 소유하게 되는 거죠. X 토지만.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1이요.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되는 관계. 이것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부합이에요. 자, 보죠. 빨간색 페인트하고 파란색 페인트를요, 따로 페인트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섞어버렸어요. 빨간색 페인트에 파란색 페인트를 섞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건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섞여 있는 페인트 하나만, 페인트통 하나, 페인트 하나의 물건만 생기는 거죠. 1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이라고 해요. 따라서 X 토지는 이제 X 토지 하나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갑은 하나의 소유권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이 X 토지는요, 갑의 것인데 이 나무는요, 을의 것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을의 것이었을 때요. 을이 심었어요. 자, 그러면 을이 심었을 때, 을이 만약에 첫 번째요, 무단으로 심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단으로 심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도 아닌데 무단으로 그냥 여기다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자, 그러면은 을은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물건 시간을 잠깐 보았습니다. 나무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임목범상 등기가 되든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명인 방법이 없죠. 또 비록 명인 방법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단으로 심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전부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나무에 대해서도. 이것도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겠죠. 원래 나무는 을의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갑이 전부를 다 소유해버린다라는 거죠. 소유해버린다. 이것도 소유권 취득 원인. 부합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은 이제 권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권리. 그러니까 권리라는 의미가요, 어떠한 근거로 사용하게 되면은 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냥 권한을요, 권리라고 해석을 해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게 되면은 그 권리가 어떠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는 권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권한은 그냥 권리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죠. 여기 이제 주택도 있습니다. 주택이에요. 여기 지금 주택이 있고, 원래 갑이 주택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을한테 전세를 줬습니다. 아니면 월세를 줬어요. 자, 을한테 월세를 주면은 건물만 월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토지까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토지에 대해서 다 사용권, 임대를 했다는 거죠. 자, 임대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2년 계약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동안에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조경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면은 또 뭐 애를 낳았어요. 자, 애를,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딸을 낳을 때 좋은가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가지고 기념으로요,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때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한이죠. 임차권. 임차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아까 을이라는 사람은 무단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단으로 나무를 심게 되면은요, 그 나무는 바로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갑이 전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심은 을이 다시 나무를 뽑아가겠다고 뽑아가면은요, 갑이 못 뽑아가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거잖아요. 이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못 뽑아가게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을이 전세를 들어갔다 할지 월세를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의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나무를 뽑아가려고 합니다. 자, 을은 나무를 뽑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도 나무도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명인 방법도 없고 하니까는 뽑아갈 수 없습니다. 뽑아갈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토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전세, 월세에 들어간 사람은 그 토지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못 심겠네요. 심자마자 다 집주인것이 돼버리면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심은 나무니까 뽑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이사 갈 때 당연히 뽑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 갈 때 뽑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나무는 누가 소유한다는 거죠? 심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을이 소유한다는 거죠. 나무는 을이 소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켰을 때, 합쳤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요, 여전히 을이 소유하게 됩니다. 을이 심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부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여기에 나무가 여기 심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거죠. 취득한다는 거죠. 이런 건 일반적으로 무단으로 부합을 시켰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해가지고 있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임차권,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부속을 시켰을 때요. 부속을 시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로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을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취득 원인은 앞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 나무는 을의 것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을이 무단으로 이 나무를 토지에 심음과 동시에 나무의 소유권도 갑에게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 그러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켰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을이 소유한다라는 거죠. 을이 소유한다. 밑에 예가 있는데요. 1 보시면 베란다 확장이 있고 2에서는 싱크대를 사다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부합의 의미만 좀 이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걸 좀 봅니다. 만약에 이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나무가 아니라요, 벽지를 생각해보죠. 벽지. 새로 이사를 들어가가지고 을이 전세권을 들어간 다음에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럼 벽지는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벽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벽지는 독립된 물건이었는데 그 벽지를 건물에다가 발랐어요. 그러니까는 건물과 이제 하나가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그 이사 갈 때 벽지를 뜯어갈 수 있습니까? 자, 벽지는 어떻습니까? 무단으로 만약에 내 집도 아닌데 무단으로 아무런 월세, 전세도 없이 무단으로 벽지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 벽지는 어떻게 됩니까? 무단으로 만약에 벽지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벽지까지 전부 다 갑이 소유하게 됩니다. 부합이 됐으니까. 근데 권혼에 의해서 전세권자 아니면 임차인이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벽지를 발랐으면 이거하고 동일하게 봐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벽지도 이사 갈 때 나무 뽑아가듯이 벽지도 뽑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벽지를 뜯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벽지를 뜯어가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붙였다가 다시 뜯어내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권혼에 의해서 부속시켰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바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뜯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뽑아가더라도 어떤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벽지 같은 경우는 부합해 버립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경우는 부합하지 않는다. 둘 다 권혼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뽑아갈 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은 거죠.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뽑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차라리 나무와 벽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베란다 확장은요, 이것과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베란다를 확장했어요. 그러면 이 베란다를 확장했으면 건물의 일부가 돼버린 것이지 베란다 확장된 걸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를 확장했을 때는요, 권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싱크대요. 자, 싱크대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싱크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사 갈 때 우리가 싱크대를 뜯어가나요? 안 뜯어가나요? 이런 거래관념을 보고 봅니다. 그래서 싱크대가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분리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효용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싱크대를 자기가 부속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임차인이 부속시켰으면 을이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싱크대를 부속시켰는데요, 보통 싱크대가 거의 딱 어떻게 돼요? 맞춰져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죠. 뜯어내가지고는 전혀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관념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싱크대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 쉽게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분리한다고 해서 토지나 또 나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에어컨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뜯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뜯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에어컨 뜯어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부합과 관련된 법률 관계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무주물 선점인데요. 무주물 선점인데 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있었고요. 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 그러니까 무주물을 말해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되겠죠.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이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되겠죠. 버렸으니까. 그럼 소유자가 없는 물건은 먼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먼저 점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 먼저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또 무주물은 이렇게 누가 버린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야생 동물. 법에서는 동물은 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는 동물들, 이것도 주인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주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무주의 물건에 대해서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무주의 부동산이죠. 토지나 건물이죠. 이렇게 주인이 없는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경우,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가가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1 보시면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의 의사를 점유한 사람, 이것을 선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2 보시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됩니다. 국가가 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요, 유실물 습득인데요. 자, 무주물은요, 내가 이 물건을 버려버리면 이것은 무주물이 됩니다. 그런데 버려버리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를 버려버렸어요. 아무나 가져가라 라고 해가지고 버려버리면 이제 무주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이 시계를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실물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유실물. 자, 그러면 유실물은요, 소유자가 있죠. 유실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습득을 했어요.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거죠. 자, 지나가다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자, 시계를 발견하면요,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내가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범죄가 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요, 이 사람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해서요, 이것이 누가 버린 물건이다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버린 물건이 아니라 누가 떨어뜨린 물건이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알죠, 대충. 이게 버린 물건인지 아니면 누가 떨어뜨린 물건인지는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누가 유실물, 떨어뜨린 물건이었는데 가져가 버리면 범죄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하면은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공고를 해요. 자, 이런 것이 유실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양가로 사보시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 이게 유실물법을 말합니다. 유실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공고한 후, 누가 가져온 다음에 공고한 후에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한 다음에는 소유자가 안 나타나기만을 빌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취득 시효. 물론 이런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원인들을 몇 개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있으면은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누가 침해해서 들어옵니다. 나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침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침해가 들어오니까 누가 뺏어가면은 반환하라. 침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방해 제거. 침해 가능성이 생겼을 때는 방해 예방해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넘기시면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침해됐을 때 그 방해를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특히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소유권이라든지 이제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에 의해서도 그 물권에 의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본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하려고 했다 안 했던 점유보호 청구권과 이제 비교하면서 볼 텐데 그건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죠.